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살아있으십니까? 시장이 피를 토하며 무너지는데 남들 다 아는 뉴스나 읊으며 존버하라는 무책임한 희망 고문. 저는 그런 영상 찍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간 전문가들의 분석 영상 위주로 촬영을 진행하였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단순한 폭락 분석을 넘어 거대 은행 카르텔이 왜 국가 시스템까지 멈춰 세우며 비트코인을 죽이려 하는지, 그 소름 돋는 퍼즐의 전모를 오늘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1월 30일 백악관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케빈 워시. 맵하고 비둘기파고 그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이 남자는 월가가 트럼프의 심장부에 심어놓은 가장 우아한 트로이의 목마라는 것. 트럼프에게 선택권은 애초에 없었던 건데요.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후보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블랙록의 황태자 릭 리더였습니다. 블랙록 최고 투자 책임자 vs 모건 스탠리 뱅커. 월가는 트럼프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월가 대 월가라는 잔인한 외통수를 던진 거죠. 트럼프는 그나마 덜 위험해 보이는 케빈 워시를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월가가 짜놓은 각본 안에서 가장 덜 해로운 독약 하나를 떨어지는 발로 들이킨 셈이죠. 케빈 워시는 단순한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스탠퍼드 후보 연구소의 석학이자 모건 스탠리 출신 뱅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보십시오. 전설적인 에스터 로더 가문의 상속녀이자 현재 최고 데이터 책임자 제인 로더. 그녀 혼자 가진 자산만 27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6천억 원입니다. 케빈 워시는 태생부터 월가 엘리트 카르텔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라난 성골 중의 성골입니다. 평소 트럼프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던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왜 워시의 지명 소식에 최고의 선택이라며 찬사를 보냈을까요? 같은 월가의 카르텔이기 때문이죠. 그럼 질문을 던져봅시다. 트럼프는 왜 월가의 스파이를 제 발로 들였을까요? 갑자기 화해라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과 미국의 천문학적 부채를 맞바꾼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빅딜의 영수증입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오직 두 가지만 들어있습니다. 선거 승리, 그리고 그 승리를 정당화할 성공의 신화. 그 신화의 핵심은 바로 AI 생산성과 그린란드 골든 프로젝트입니다. 트럼프는 통제불능인 국가부채를 AI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명분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AI가 생산성을 폭발시켜 고성장 속에서도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논리죠. 케빈 워시 또한 동일한 입장입니다. 트럼프와의 유일한 교집합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화려한 골든 프로젝트와 AI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자금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건물 짓는 수준을 넘어 국가 방어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치는 이 사업은 트럼프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조 달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의회, 특히 월가의 철저한 대변인 노릇을 하는 민주당의 포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마주한 진짜 공포는 돈, 정확히 말하면 부채의 이자인데요. 현재 미국 국가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고금리 상태에서 매년 갚아야 할 이자 비용만 국방 예산을 통째로 잡아먹을 수준인데, 트럼프가 자신의 역사적 유산인 그린란드 골든을 짓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이 부채이자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가 노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이 파놓은 가장 잔인한 덫, 클래리티 법안 404조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코인 거래소나 서비스 제공 업체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고객에게 그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줄 수 없다는 것. 왜 이런 짓을 할까요? 현재 미국 은행의 저축예금 평균 금리는 고작 0.24%입니다. 하지만 규제가 풀려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이자를 고객에게 나눠준다면 수익률은 단숨에 5%에서 8%까지 치솟습니다. 여러분이 자산가라면 어디에 돈을 주겠습니까? 0.24%를 주는 은행? 아니면 8%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 미국 은행연합은 의회에 경고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가 허용되는 순간 미국 전체 은행 예금의 35%, 무려 6조 6천억 달러가 증발할 것이다. 이건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 빠져나간 돈의 3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월가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곧 은행업의 사형 선고인 셈이죠. 지난 1월 29일 클래리티 법안 상업농업위원회 표결, 공화당 의원 12명은 전원 찬성. 하지만 월가의 충복이라 불리는 민주당 의원 11명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반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월가가 민주당을 앞세워 트럼프의 목줄을 쥐고 흔든 겁니다. 우리의 6조 6천억 달러 꼴통을 지켜주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골든 예산이고 AI 인프라 자금이고 국회에서 단 한 푼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 결국 트럼프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신화를 완성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유동성 브릿지를 파괴하려는 월가의 요구를 묵인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예치하고 고수익을 받으며 하락장에 대응하던 통로가 차단되자 가상자산 시장 내 가용 유동성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지선 역할을 하던 대기 매수세를 증발시킨 것. 이것이 이번 폭락의 숨은 원인입니다. 이에 분노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1월 14일 법안 지지를 철회하며 월가와 정면 충돌했지만 판은 이미 짜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규제가 싫으면 엘살바도르를 떠나라.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지금 자유를 잃고 월가의 가두리 양식장으로 강제 이송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끝났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야말로 진짜 거물들의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월가와 트럼프가 저렇게 지저분한 뒷거래까지 해가며 비트코인을 제도권이라는 우리 안에 가두려고 안달인데 이게 가치없는 쓰레기라면 굳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 블랙록의 IBC 역대급 폭락장 속에서 13조 원이라는 미친 물량을 왜 대놓고 쓸어담고 있을까요? 저들은 입으로는 위험을 외치지만 손으로는 여러분이 던진 그 피같은 물량을 바닥에서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투자의 본질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 누가 더 싸게 사서 누가 더 비싸게 파느냐. 늘 시장은 똑같았습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가 큰손들에게는 가장 저렴한 세일 기간이었고 모두가 환호하며 뛰어들 때가 그들에게는 차익 실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우리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 건가?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숲을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실전에서 필요한 건 나무를 보는 눈인데요. 저는 그 시기를 트럼프의 움직임을 통해 추측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